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입니다. 이게 2022년 1월에 시행된 이후로 산업 현장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법인데요. 단순히 사고 나면 처벌한다. 이걸 넘어서 아예 기업 경영의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까지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공식 안내서를 가지고 이 법의 진짜 핵심이 뭔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법조항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 본질이랑 실제 의미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법 해설보다는 이 법이 현장에 던지는 진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오늘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뭐랄까 사후 처벌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사전 예방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방의 최종 책임을 바로 경영 책임자에게 둔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규정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위험을 찾아내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취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명확히 이해하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중대재해처벌법. 이름만 들어도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법이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 관련 법들이랑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큰 차이는 그 책임의 주체하고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나 현장 관리자 이런 분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면요. 이 법은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의무하고 책임을 딱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결과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죠. 핵심은 예방이고 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종 책임자가 바로 경영진이다. 이걸 명확히 한 겁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라는 아주 심각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중대산업재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안내서에 나와 있을 텐데요. 네. 안내서를 보면 산업재해 중에서도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한 경우를 딱 특정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건 명확하죠. 둘째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셋째는요. 동일한 유해 요인 때문에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입니다. 직업성 질병이요? 네. 이 직업성 질병에는 급성 중독이나 산소 결핍증 아니면 열사병처럼 업무랑 직접적인 관련이 아주 높은 질병 24가지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다치는 걸 넘어서 생명이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 재해,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중대산업재해라는 심각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네. 그럼 이 법은 모든 사업장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책임 주체인 경영 책임자하고 보호 대상인 종사자 범위도 좀 궁금한데요. 적용 범위는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안내서가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게 개별 공장 하나, 사무실 하나가 아니고요. 법인이나 기관, 기업, 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다만 좀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었죠. 개인 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여기는 준비 기간을 좀 줬어요. 그래서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혼동하기 쉬우니까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럼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는 다 적용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유예 기간 없이 다 적용됩니다. 그럼 누가 경영 책임자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근데 직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 그러니까 관련 조직이나 인력,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걸 총괄 관리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 공공기관장도 마찬가지로 경영 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고요. 결국은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중요하다. 그럼 보호 대상인 종사자는 어디까지인가요? 이 종사자 범위는 상당히 넓게 봅니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당연히 포함되고요. 심지어 도급, 용역, 위탁 계약을 맺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계약 형태랑 상관없이요? 네. 예를 들어 여러 단계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원청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전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죠. 계약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 적용 대상, 책임 주체, 보호 범위가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법에서 경영 책임자한테 요구하는 핵심 의무,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안내서를 보니까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 법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의무고요. 셋째는 정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내린 개선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 이렇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의무 중에서도 역시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뭔가 포괄적으로 들리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활동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서류 작업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규정집 하나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안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먼저 찾아내고 identifier, 그걸 제거하거나 대체하고 통제하는 컨트롤, 방안을 마련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고 implement, 그 결과를 또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improve, 이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라는 요구입니다. system이요. 네. 그러니까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는 안전 경영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안내서에서는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들을 9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 1번부터 9번까지 다 나열하기보다는 핵심들인 몇 가지 축으로 묶어서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방법이네요. 9가지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그 핵심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크게 보면 한 4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향 설정과 리더십입니다. 안전보건 목표하고 경영 방침을 딱 설정하고 1번, 이걸 총괄할 전담 조직을 두는 것. 2번, 이건 필요할 경우에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영진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이걸 실행할 구조를 만드는 단계죠. 네네. 둘째는 위험관리 프로세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점검하는 것. 3번, 이게 핵심입니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표준 작업 절차, 그러니까 SOP,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세서 마련도 여기 포함되고요. 안내서에서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 3번 항목이 특히 중요하군요. 관리자, 보건관리자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말로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갈 수 있게 자원을 투입하라는 의미죠. 네. 마지막 넷째는 소통과 비상 대응, 그리고 협력사 관리입니다. 종사자들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 8번,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점검하는 것. 그리고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줄 때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것.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이렇게 묶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9가지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훨씬 명확하게 들어오네요. 특히 그 위험 관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3번 항목,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대재해가 이 기본적인 위험성 평가하고 개선 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안내서에서도 반기 1회 이사는 꼭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예산을 그냥 얼마 배정했느냐 이것보다도요. 파악된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데 정말 제대로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외에 다른 의무들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재발 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법령 준수 관리,
이것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도 중대산업재해가 일단 발생했다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안내서는 심지어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그게 자꾸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징후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작은 사고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네요. 네. 세 번째, 관계법령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은 이건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같은 정부기관에서 안전 관련해서 점검을 나왔는데 뭔가 개선해라, 시정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 반드시 그걸 이행하고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정부의 감독 기능을 존중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인데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여러 법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규상의 의무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필요한 교육은 다 하고 있는지, 안전검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든 위탁을 하든요. 그리고 만약 안 지켜지는 부분이 발견되면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하라는 거죠. 말하자면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보면 한 사업장, 한 공간에서 여러 회사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도급이나 용역, 위탁 관계에서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청 업체가 협력 업체 직원 안전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건지.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계약 관계만 보지는 않아요. 원청 사업주가 어떤 특정 시설이나 장비, 장소를 협력업체한테 사용하도록 제공하고요. 그 장소나 설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까지 져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 이게 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안내서에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원청이 해당 장소나 설비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곳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계약서상 이름이 뭐냐가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 그러니까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결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영 책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 법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죠.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징역이요? 하한선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하한선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해당 기업, 즉 법인이나 기관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망 외의 중대재해, 그러니까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도요.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기업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네요. 징역하고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또 5년 안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죠. 형사처벌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예를 들면 민사적인 책임이라든지? 있습니다.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확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기업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5배요? 네, 단순히 손해를 복구하는 걸 넘어서 기업에게 아주 강력한 재정적 책임을 물어서 재발 방지를 유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는 20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도 받아야 하는군요. 네, 그냥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를 통해서 법의 핵심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걸 어겨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아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고요. 안전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실제로 모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논의된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핵심 요소들, 특히 위험성 평가하고 개선의 중요성, 또 동사자와의 소통, 그리고 도급 관계에서의 실질적 책임, 이런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현장에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법적인 의무 사항들을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법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그러니까 경영진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모두가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그런 안전 DNA를 갖추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규정 준수를 넘어선 진정한 안전 문화의 내재와 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오늘 언급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또 업종별 자율점검표 같은 자료들은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